우선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속 건강 실천, 작업 지원과 함께 존재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작업치료사 박스로입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앞선 강연들을 좀 들으면서 다른 분들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지, 발달장애인과 함께 이제 진짜 시민사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지원주택에서도, 타임뱅크를 자주 가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이용하시죠, 타임뱅크의 시스템을. 그런데 저는, 작업치료사기도 하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작업치료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작업치료사로 우선은 병원에 이미 치료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많이 일합니다. 다른 데서보다는. 그래서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재활치료라는 것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 일할 때부터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부터 아동기 때 발달장애인들을 이렇게 쭉 만나면서 같이 치료실 안에서 먼저 행위를 하면서 만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점점 이제 커서 성인이 되고, 이제 다른 또 지역사회에 나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궁금해졌죠.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래서 그들의 삶이 있는 환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실에서 학교로 가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또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성인기가 된 발달장애인들의 환경을 또 가다 보니까 지금은 지원주택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원주택에서 일을 하면서도 외부에서 하는 이제 발달장애인 행동 컨설팅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브롱펜브레너의 생태 모델을 그려놨는데 저의 역할을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여기 하나에 딱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요 가운데 노란 색깔 동그라미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 각 시스템, 각 체계마다 연결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근데 그것이 무엇 중심이라고 하면 당사자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당사자들의 삶으로 이야기할 때가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선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이 이야기를 할 때 CRPD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 발달장애 돌봄과 의료와 돌봄의 조력자 모임, 공부 강의에서는 다들 그 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빼고, 그리고 제가 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맞춤 건강 지원이 일상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지역 사회에서 어떤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우리는 함께 어떻게 연대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였다면 저는 연대하는 거에서 조금 더 가까이 미시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의 이 하루의 살아감에 건강 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저희 주제의 돌봄과 의료와 돌봄 그 사이의 가교 역할이라고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냥 하루아침에 1년치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일어나고 자고 하는 그 사이의 모든 활동들로 저희들의 삶은 촘촘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면서 건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보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만나본 사례들 중심으로 건강관리, 그 일상에서 건강관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조력자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같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발달장애인의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글을 읽고 너무 좀 좋았어요. 이렇게 사실 되게 여기 김신혜 칼럼니스트 김신혜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 김신혜 선생님은 사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건강권 연대 회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 그리고 의료 복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쓴 글에서 제가 좀 인상적인 부분들을 발췌했거든요. 현재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건강을 생각했을 때, 돌봄과 의료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결국 장애가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건강관리 서비스처럼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 생각하는 것인데 과연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논쟁을 계속 던져주시는 글이었고요. 그리고 보건의료적인 지원 체계도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통합돌봄이라는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장애인의 노령화 그리고 고령의 보호자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있고 이게 이제 일상적 건강관리 서비스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여서 그래서 우선 먼저 통합 돌봄이라는 거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좀 인상적인 건 보건의료적인 지원 체계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얘기한다면 이 부분도 되게 촘촘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 지점이라는 생각은 저희 모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권에서 기본적인 거는 보건의료적 지원이 진짜 기본으로 권리로 우리가 이동권 보장 운동하는 것처럼 권리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않나 이제 권리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는 그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현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건 질병에 대한 치료는 장애가 아닌 질병이어야 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일상적 관리와 지원도 필수적인 거. 저는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저희가 의료적인 관점을 다 배제하고 사회적인 관점으로 건강을 보기에는 분명히 질병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 질병이라는 것과 장애로 인해서 갖고 있는 기능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건강 상태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사람이 또 질병이라는 것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질병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등한시되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구분 지어놔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당사자 중심의 개별 맞춤의 통합 돌봄 지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함께 그런 생각을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엄청 많은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살루토제네시스라는 관점에 대해서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의료사회학자 아론 안토노스키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건강함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는데도 건강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힘이 있더라. 근데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간한테 완전한 건강, 완전한 질병 상태라는 거는 없다. 결국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생애 주기를 살아가면서 이동하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회복 탄력성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개념을 조금 더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때 중요한 것은 이 건강을 해치는 무언가의 요소를 이해가 가능한가? 그리고 이게 본인 스스로가 관리가 가능한가라는 것들을 좀 예측하는 것과
그리고 이 건강이라는 것을 지켜가는 게 삶의 의미가 확실히 있는가? 이 사람의 삶의 의미가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로 아무리 질병이 있고 건강하지 뭐 생리적으로 병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더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거는 또 다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한 삶의 의미는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상 다반사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 코디네이터라고만 하기에는 제가 있는 현장은 건강 실천 코디네이터가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 원래 위드 전에 벌세스를 넣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너무 의료 관리, 일상적인 활동, 뭐 커뮤니티에 대한 활동, 그래서 이들의 권리, 자율권 보장, 뭐 요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명 생각하고 분명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전달되는 과정들에서는 되게 가장 쉬운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같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조력자들이 좀 가져가야 되는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 맞춤 건강지원 일상 작업 균형 지원이라고 해서요. 그래, 그건 알겠고. 그러면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일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알겠는데, 일상에서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저는 작업치료사라고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작업치료에서는 사실 작업적인 존재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작업이라는 것을 우선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이게 또 모호합니다. 되게 작업은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되게 모호하지만 우선은 조금 가장 쉽게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루에 사람이 일어나고 잠들고 그리고 수면하는 그 상태까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우리들은 일상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고 무엇 하기라는 그런 활동들로 삶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 그걸로 채워지고 있죠, 저희는. 근데 이때 이런 활동이 그냥 너 지금 옷 입어. 이렇게 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작업이 되기까지는, 내가 오늘은 여기 발표를 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평소보다는 조금, 오늘은 부츠 같은 거를 좀 신을까? 오늘은 코트 같은 거를 좀 입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강연을 하게 되는 그 역할자로서 제가 어떤 옷을 입을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럼 그 활동에 대한 삶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런 것을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작업은 무엇 했다, 뭐 젓가락질을 했다, 이러고 뭐 숟가락질을 해서 밥을 먹었다, 요렇게만이 작업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 밥을 먹었다, 이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 사람이라는 사람한테는 어떤 동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치료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는 PEO라 그래서 사람, 환경, 그리고 작업 이렇게 요 세 개가 상호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로 불가분하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상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하루를 지내는 모든 활동들이 어떠한 의미로 활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게 의미 있는 작업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나. 근데
그렇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희는 조금 더 쉽게 생각할 때 평가 도구 기준으로 좀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독립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꼭 독립적인 게 의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지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발달장애인한테는 결국에는 자립이든 건강권이든 모든 의미 있는 작업을 할 때 독립적인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봤으면 적합한 지원을 받으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가? 의 포커싱을 분명히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저 혼자 제가 막 이렇게 막 나는 이래!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작업 치료에서도 이렇게 CMOB이라는 캐나다에서 만든 요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ICF에서도 사실 사람이 그냥 질병이 있다 없다 아니면 활동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사무적인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건강을 지원할 때 그리고 일상을 지원할 때 분명히 좀 가져가야 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적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작업은 결국 일상을 채워가는 무엇인가, 학위, 부인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작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시간을 조직화하고 삶의 틀을 만드는데 구체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 근데 이 의미는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개인에 의해서도 생긴다. 그리고 작업은 개인마다 고유하다.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할지라도, 똑같은 밥 먹기 행위를 할지라도, 누군가는 혼자서 밥을 먹고 그 휴식이, 식사하기가 그렇게 했을 때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건강을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콧줄이라고 하죠. 그렇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에 의미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그 식사하기, 영양분 섭취하기라는 그런 활동 자체가 개인마다 다 고유한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건 현재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을 만날 때 생각보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심리정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데요. 근데 결국 그거는 좀 눈에 보이지 않고, 이거는 아마 저한테 더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일 것 같아요. 저는 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감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좀 의심을 합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작업은 개인마다 고유하다인 것처럼 개인은 모두 다 고유하게 생각하는 범위가 있을 거고, 한 상황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생각들을 다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짐작하는 거는 저한테는 저를 믿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참여 같은 것들은 눈으로 관찰 가능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이 작업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이시고요. 그리고 결국 사람은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그냥 마냥 좋겠습니까?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아. 막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업은 치료적 잠재력이 있다라고 작업 치료 쪽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이 그래서 일상에서 건강한 작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조력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선은
앞서서 얘기했던 요게 이제 PEO 모델인데, 이 개인에 대해서 우리는 좀 확실하게 알 필요는 있어요. 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러면 또 의학적 관점으로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지는 한계점을 좀 만들어 놓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당사자를 좀 이해하자는 거죠. 저희는 조력자고 같이 함께 살아가고 상호 옹호하는 존재로 저희들도 제2의 주인공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삶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확실하게 좀 이해할 필요도 있다. 서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밥은 먹었는지 항상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사자의 건강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는 너무 필수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발달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그들이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되게 놓쳐요. 많이 놓쳐요. 그 놓치는 부분 중에서도 보면은 면역기계, 그리고 소화기계, 호흡기계, 내분비기계, 그리고 비뇨생식계, 구강, 뭐 신체 뼈, 근육계통의 이상까지도 놓칩니다. 저희가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재활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도 사실 되게 특이한 뭐 비만 체형들도 있고 약간 평발이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치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당연히 관절이 아플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잘 뛰어요 라고 표현하거든요. 진짜 힘세요. 잘 뛰어요. 몸 하나는 튼튼하죠. 얘가 체력은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진짜 그들에게 통증이라는 건 없을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되게 안 좋은 자세로 고정돼 앉아있는 자세만 한 10분만 있어도 저희 허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접근은 한번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보이는 행동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사자의 건강 상태를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거기서 되게 좀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저렇게 뭐 알러지 같은 것들, 이렇게 소화 문제, 호흡 이상, 뭐 치위생 건강 같은 것들도 진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 행동 같은 것들에. 그리고 배뇨 배설, 그리고 두통, 뭐 허리 통증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잠깐씩은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주냐 안 주냐예요. 잠을 못 자면 이거는 큰 문제인 거죠. 사실 되게 중요한 필수적인 활동인데 그거를 할 수 없다면, 그리고 식사를 할 수 없다면 이거 되게 큰 문제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무언가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그리고 걷다가도 짜증을 내서 이게 좀 불편한 상황으로, 사회적인 불편한 상황으로 발달장애 당사자도 피해를 입고 그 조력자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려움이 영향을 주는 부분들로 우리는 먼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런 건강 상태로 어떠한 건강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결국엔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떤 타인 누군가랑 하고 있고 그리고 적절한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저희들 기준에서 아주 젠틀하게 언어로 표현한다거나 젠틀하게 비언어적인 표현을 한다는 게 적절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한 상호작용을 알맞게 하고 있고 내지는 그 조력자, 타인인 사람이 필요한 상호작용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한 일상,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했을 때 하고 싶은 활동만 작업이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술과 흡연이 사실은 건강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작업이 아니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업의 속성을 조금 알면 좋겠다. 저는 작업 치료사가 아니더라도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모두가 알면 그리고 내 삶에서 나에게도 좀 적응해 보면 저를 이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알면 좋을 것 같다. 작업 균형 이렇게 했을 때 해야 하는 활동, 하고 싶은 활동, 하게 되는 그러니까 기대되는 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나눠요. 그래서 조금 다음 장에서 보면은 해야 하는 활동부터 보면 진짜 기본적인 생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작업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욕구랑 상관없이 수행을 해야만 하는 활동은 우리에게 다 있다. 잠자는 거 마찬가지고요. 밥 먹는 거 마찬가지고요. 배변 조절하는 거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이거를 하지 않으면 죽죠. 뭐 극단적으로 뭐 물론 죽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프죠. 질병의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욕구는 자고 싶지 않아도 자야 합니다. 그래서 잠을 건강한 시간대에 잘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자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 그러면 오늘은 자지 마. 라고 하는 게 진짜 적절한 지원일까? 그리고 이게 진짜 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일까라는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수행되지 않을 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일상생활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꼭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저희 같은 경우에 하루 정도는 진짜 완전 몰입해서 무언가를 하느라 하루 정도는 밤을 샜어요. 그 다음날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 했으니까 문제야. 라고 보기에도 또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작업과 활동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좀 조망해 보면 조금 먼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이 사람의 삶의 배경 맥락을 좀 충분히 알았을 때 훨씬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진짜 가까이 있는 활동지원사나 아니면 오래도록 만나는 치료사나 이런 모든 발달장애인을 만나고 있는 아니면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알면 여기에 이 사람의 작업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건강 유지 활동도 해야만 하는 활동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뭐 병원 방문이라든지 약 복용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만 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생존을 위한 활동도 분명히 해야만 하는 활동입니다.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만 해야만 하는 활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거 다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약간 저희가 해야만 하는 활동은 노력을 기해야 합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약간 운동도 내가 진짜 살아야겠어서 운동 시작했어. 이런 얘기 요즘에 선생님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진짜 좀 필요로 함을 느껴야 되고, 그럼 요것을 아까 살루토제네시스의 그 개념에서 본다면, 지금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이 활동의 의미성이 나한테 얼마나 내 삶에 의미가 있냐라는 것들로 이제 좀 점철해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활동이다. 이게 난이도가 보통 저희들이 이제 재활 치료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회 훈련 교육하는 곳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훈련시키는 사람들도 제가 저로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의미를 심어주는 과정 자체가 엄청 어렵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원하는 활동이 있죠. 원하는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내적 동기에 의해서 선택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즐겁고요. 그리고 자기 표현이고요.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 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죠. 일례로 저는 넷플릭스 보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저는 드라마랑 이런 다큐멘터리 보는 거를 정말 좋아하고요. 그 시리즈물을
밤새서 몇 날 며칠을 밤새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밤새서 이렇게 봤을 때 제 일상이 원하는 활동은 충분히 하루 종일 채워졌죠. 그렇지만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했을까요? 저는 그때 건강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도 하지 않았고, 씻는 활동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먹는 활동도 저는 그때 잘 안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한 달 가까이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래서 나한테 정말 나중에는 즐거웠을까라고 보면 즐겁지 않았거든요. 결국엔 삶의 질이 저하된 거를 경험한 거죠. 원하는 활동으로만 점철됐을 때. 근데 이제 원하는 활동의 예시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여기다 계속 언급해 놓은 작업 균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균형을 늘 맞춰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원하는 활동의 예시들은 다양하죠. 뭐 취미 활동 중에 뭐 음악 듣는 것도 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게임하는 것도 있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넷플릭스 시청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 보는 것도 있고 뭐 핸드폰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뭐 사회적 참여 활동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제 자기 개발 활동을 또 되게 혹자는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만나는 발달장애인 분 중에 어떤 분은 구몬 수학 문제를 푸는 활동을 계속 하시거든요. 아, 그 좋아해요. 네, 좋아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인지적인 기능 수준이 그러면 그냥 높을까라고 보면 높다 낮다라고 표현하는 거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저희가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높을까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한테는 더 쌤뺄쌤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즐거운 활동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학습했다. 내일 까먹을지언정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다. 그리고 누군가랑 이걸로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 이게 자기 개발 활동이 아닐까요? 그럼 저는 자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활동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대되는 활동,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뭐 도시 여행이라든지 뭐 그런 사례들에서 사실 인상이 깊었어요. 다른 동료가 생기고 같이 할 수 있는 동행이 생기고 조력자로서의 본인이 역할을 했을 때 어머님이랑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의젓하고 되게 사회적으로 젠틀한 표현들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들었을 때 그래, 사람은 어느 정도 기능을 다 떠나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있어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 활동도 도전이 되기는 하나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수행하면서 관계가 유지되고 사회적 지위 확보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만나게 되는 발달장애 당사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학교를 다닐 때부터 아니면은 학교 다니기 전부터 그냥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이들에게 그 어떠한 도전이 되는 기대되는 역할, 기대되는 활동, 그리고 해야만 하는 활동에 주체성을 주지 않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사실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성인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일상을 지내면서 영유아기 그리고 학령기 때 발달 장애인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나왔던. 저도 치료사로서 지원을 할 때 도전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나는 제공했는가? 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싫으면 그냥 마냥 가장 편안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지점이고요. 과연 나는 이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는가? 정말로 내가 그냥
조력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공받는 자로서만 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랑 진짜 상호 보완, 상호 옹호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가,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사람의 활동,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무언가 작업이라는 활동을 할 때 분명히 주체적인 거를 갖게 하고 발달하게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 조력자 공부, 요 교육 안에서 듣게 되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자 뭐 연구자이시기도 하고, 부모님이자 활동가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당사자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기대하면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로 나눈 활동 자체, 작업 자체를 이렇게 해야만 하는 활동, 하고 싶은 활동, 하게 되는 활동, 이 세 가지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면,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하게 만들려면 작업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속성을 좀 확실하게 알고 가는 거는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를 만나면 이렇게 일상의 균형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결국 이제 지원주택이라는 곳에서 내지는 컨설팅을 나갔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일주일을 보내나요? 그리고 어떤 일과를 보내나요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까지의 모든 활동들을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를 만나는 모든 이제 뭐 다른 뭐 조력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뭐 아니면 당사자나 다 맨 처음에는 어려움을 먼저 호소합니다. 네, 뭐 언어가 느려요. 아이들을 만날 때는 언어가 느려요. 내지는 도전적 행동이 너무 심해요. 내지는 수면을 잘 못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약을 먹어도 더 너무 흥분해요. 이렇게 흥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마트에 뛰어들 때는 어떡할까요? 이런 이야기들로 저는 먼저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작업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일상에서 건강 실천은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좀 바라보자면, 이 사람이 어떠한 하루를 보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활동의 속성을 갖고 있는 하루를 보냈는가. 분명히 그것을 파악했을 때, 이 사람이 왜 뛰쳐나갔는가. 이 사람이 왜 커피를 먹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막연하게 이게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관점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조금 파악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근데 진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료와 돌봄이 만나는 이제 다층적, 다학문적 지원 체계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있는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끝에 이제 사회복지사, 의료보건 인력은 이제 저고요. 작업치료사고요. 그리고 활동지원사, 그리고 주거코치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저는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건강실천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팀으로 다층적, 다학문적 팀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장애 당사자한테는 결국에는 의료랑 돌봄이 같이 만나려면은 다양한 지원 체계에서 돌봄과 그리고 상호 옹호가 좀 필요한데요. 그랬을 때 제가 도움을 제일 많이 받는 건 경찰서, 소방서, 주민센터, 그리고 구급대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일상에서. 그리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놓으면 참 좋아요. 참 감사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들과 당사자분들도 익숙하게 해놓는 과정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게 되게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건강실천이라면 그냥 의료만 딱 떼놓고 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 건강한 관계 안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소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제가 작업치료사지만 저는 일상에서 코디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당사자분들에게 제가 아는 정보들로 연화 치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손의 재활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재활 운동 같은 것들을 하면은 진짜 일절 듣지 않으세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웃이에요. 이들에게. 약간 잔소리하는 선생님이긴 한데 안전하고 건강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랑 내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도움을 요청할 때 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돼. 내가 아프면 저 사람한테 요청하면 돼. 다만, 일상에서 필요한 약간의 그런 재활이라든지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의 치료적인 행위 같은 것들은 제가 하면 안 되고요. 저 말고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조금 연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 앞서서 왜 기대되는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기대되는 역할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또 외부 치료사가 왔을 때는 또 그들과 함께 기대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의료 전문가들, 그래서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요 세 파트의 치료사 선생님들을 만나고요. 가끔 이제 임상심리사라든지 이런 심리적 지원이 필요할 때 그런 분들을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기관에서 이제 사회적 서비스라든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제가 일하는 데서는 이제 장애인 방문 주치를 하고 있어서 2달에 한 번씩은 장애인 주치의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앞서 맨 처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각 체계마다, 각 시스템마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들 건강주치의 선생님이 2달에 한 번씩 와서 건강을 살펴봐 주시죠. 그럼 저는 이 정보를 정리합니다. 이 정보를 정리해서 당사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음 2달 동안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건강 실천을 할 수 있을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죠. 이거 왜냐면 해야만 하는 활동이라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당사자들에게 항상 같이 공유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이 되게 1년을 보내보니까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그런 가교의 역할로서 코디네이팅, 매니징의 일을 하게 되고요. 정신건강의를 만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장애인 치과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지역 주민들이 있죠.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그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뭐 보건복지부, 뭐 주거지원 서비스, 활동지원 서비스, 일자리 서비스, 건강검진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당사자의 의료와 돌봄이 제공되는 현장에서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있는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사례입니다. 제목을 급성기 당뇨 진단을 받은 당사자인데요. 진짜 급성기로 이렇게 때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저도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현수 씨라고 할게요. 현수 씨는 우선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침 출근이 어려울 때도 있고 쉽게 지쳐서 낮에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리기 어렵고 멍하게 있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태도에 대한 판단을 받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수 씨는 못해요. 현수 씨는 이거 약속을 안 지켜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저를 만나기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현수 씨는 그래서 오랫동안 지원해온 사람들의 보고에 이제 뭐 예전에 있었던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있었던 보고에 의해서는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배워야 한다고 기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라는 이 추상적인 걸 어떻게 할까? 이걸 저는 어떻게 이걸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을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선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분명히 관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상에서 관찰되는 현수 씨의 모습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굴색이 울긋불긋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얼굴이 빨갛고 하얗고가 얼룩덜룩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했는데 얼룩덜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선은 울긋불긋하다. 그리고 손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은. 손떨림이 좀 심하고 원래도 조금 떨림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때는 손떨림이 더 심한 거예요. 이렇게 떨면서 과자를 집으로 오신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몸이 그때는 몸통의 몸은 또 너무 뻣뻣한 거예요. 이렇게 딱 굽은 상태로 뻣뻣하게. 그래서 눈을 맞추는 것도 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린 날이 있고, 이런 날은 여지없이 위생 관리가 잘 안 돼 있었어요. 안 씻은 지 한 일주일 넘고, 뭐, 요렇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면 현수 씨, 어제 잠은 잘 잤어요? 어제 잠 잘 못 잤어요. 그러다가, 몰라요. 밤에 뭐 먹었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대화들로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는 현재에 있는 현수 씨의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이게 지금 손 떠니까 문제다 이렇게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수 씨 지금 화장실 가서 거울 한번 봐볼래요? 거울 여기 이렇게 좀 얼굴이 울긋불긋한데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현수 씨도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볼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상태를 조금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이게 사실 당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강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간 수치가 어느 정도고, 뭐, 당 수치가 어느 정도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강 정보는 특히 발달장애에는 정말 전무해요. 그런 정보들이 정리된 게 거의 없어요. 내지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의료인들만 알아보기 좋은 건강검진 그 저기가 오기 때문에 당사자나 이런 조력자들은 이거를 또 설명해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당사자 맞춤에 그리고 조력자들이 잘 조력할 수 있는 정보는 결국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건강검진을 좀 먼저 받게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니 급성 당뇨 진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뭐 복부 초음파랑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염증 수치도 있고 높고 피 검사했을 때 염증 수치도 높고 그리고 간 수치도 높게 나오고 고지혈증도 있고 막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돼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이렇다면 안 피곤할 수 없고 그리고 잘 안 들릴 수밖에 없고 집중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당연한 것들인 거죠. 사실 저희 한 40 넘어가면 제가 이제 올해로 딱 40인데 올해로 딱 40인데 좀 몸이 좀 다름을 느꼈거든요. 제가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40을 다 경험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약간, 이거 다른데? 이런 게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은 사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 그러면 일상에서 건강 실천을 좀 잘하려면 결국 이 건강 상태를 좀 이런 식으로 좀 파악할 필요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질병과 장애의 어려움을 또 확실히 나눠보자. 이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적인 장애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뭐 팩트적인 장애도 아닌 거고 분명히 질병적인 어려움이 있고 물론 그 안에서 이게 오랜 기간 습득되고 학습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환경에서 주고받는 상호적인 것 때문에 뭐 회피하고 뭔가 좀 조금 젠틀하지 않은 상호작용의 기술들이 생겼겠죠. 약간 혹자 말하는 못되다고 표현하는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할 때 못됐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생겼겠죠. 근데 그게 먼저일까라고 보면 사실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하는 것들이 먼저다. 편안한 상태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다.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하루 일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해야만 하는 활동은 진짜 요만큼.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하고 싶은 활동이 요만큼 하는 거예요. 또래랑 어울리고 술자리 가고 뭐 온라인으로 사람 만나고 사실 인터넷 방송으로 요즘 발달장애인들 이제 사람 만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즉흥적으로 자기한테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그래서 못하게 하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람들 만나고 쇼핑, 그냥 무분별, 이제 충동적으로 쇼핑하게 되는 거예요. 네, 쇼핑하고 소액 결제하고, 그리고 영화, 드라마, 유튜브 보는 것도 막 이제 결제해서 보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하고 싶은 활동으로만 하는 거예요. 잠도 진짜 그냥 본능적으로 자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이나 뭐 요런 당뇨 맞춤 식사하기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려운 거죠. 모두 불규칙적이고 일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하게 되는 활동은 직장 출퇴근은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해진 일정의 병원을 가는 것도 이분에게는 조금 습관이 된 활동이에요. 이게 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역할로서 이분이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시설에서 쭉 지내시면서 병원에 이제 정신과 약을 되게 오랫동안 많이 복용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에 병원을 가지 않으면 내가 힘든 거를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냥 스스로 혼자서 성인이 된 다음에 단약을 했다가 되게 힘든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일정하게 병원을 가는 것들은 이제 좀 하게 되는 활동으로 좀 된 거죠. 하지만 병원만 갔다 오실 분, 그리고 약을 그 시간에 맞춰서 복용은 하실 분, 이게 나한테 뭐 때문에 먹는 건지는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아까 또 앞서서 얘기한 살루토제네시스로 갔을 때 이 사람한테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에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이 약 복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내지는 이것을 이해하고 관리가 가능한 정도인지를 그러니까 저희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 기준에서는 그래도 어떤 당사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조금이라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짓 무의식에서 이루어지듯이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작업으로 작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되게 반응이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했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되는 상황만 이만큼이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절망합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이만큼이고 해야만 하는 활동은 다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은 일상에서 건강실천 지원을 할 때 중요한 건 해야만 하는 활동이 가능한 순간을 조금 파악하는 게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가능하게 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한 찰나. 진짜 찰나예요. 근데 그 찰나에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순간이었고 이때 개인의 상태는 어땠는지를 파악하는 거를 저희는 늘 놓쳐요. 그때는 그냥 잘 있으니까 좋았다 이러해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거를 파악하냐면 하고 싶은 활동에만 집중하는 요 상황만 엄청 분석해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어려운데 요것만 분석해요. 그래서 요거를 소거할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삶의 의미를 찾는 거는 저희들은 결국에 좀 긍정적인 경험을 해야 되고 그것이 회복 탄력성을 만드는 것인데 발달장애인의 건강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날리고 하고 있는 순간은 절대 파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저는 요즘 사회복지 현장에서 얘기하는 강점 기반이 나오는 것들은 요런 게 강점 기반이다. 지금 딱 잘 하고 있는 순간을 잘 파악하는 거 요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야만 하는 활동에 가능한 순간을 파악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하도록 하는 거에 지향점을 두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자원이 되는 거를 사람 환경으로 이렇게 좀 나누고 보면 이분은 주사, 바늘, 의료행위 같은 약간 권위적인 역할성이 있는 것들에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멋진 거예요. 제복을 입은 사람이 멋있고요.
의사의 권위가 멋있고요. 뭐 이것도 이제 그간의 삶에서 받아온 그런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뭐,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거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때 자원이 되는 건 이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환경은, 결국 이분에게 자원이 되는 환경은 지원이 필요한 시간에 돌봄 인력은 확실하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활동지원 선생님이 딱 그 지원이 필요한 시간에 확보는 돼 있는 상태. 근데 이제 제약적은 이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장애의 특성상 지속 유지가 어려운 거는 분명히 제약점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제약점을 또 스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약점도 확실하게 알아야지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속 유지가 어렵다. 그러면 이 부분에선 분명히 확실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확한 자기 본인이 어떤 도움을 정확하게 받았는지 잘 몰라서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해주세요 했을 때 자기가 편안하게 다 해준 거까지만의 경험만 있지 적절한 도움을 받았는지를 인식하는 그 과정의 경험은 너무 없었다. 이것 또한 제약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건강관리, 이거의 연결선상으로 건강관리의 자기주도적 성공 경험이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주도적이라는 게 내가 내 약을 꼭 다 챙겨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약이 있네? 네 약이 나한테 필요하네? 라고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약봉지도 갖다 주고 다 했어도 그 생각으로 시작했다면 저는 그거 주도적이라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약봉지를 아무 무의식으로 내가 이거를 꺼내서 먹었어요. 행위는 내가 다 했지만 이게 정말 주도적일까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삶의 의미에서 작업적인 의미로 확실하게 있을까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에게는 분명 잘 먹지, 약을 잘 복용하지만 이게 자기 주도적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서는 돌봄 인력이 확보는 됐는데 도움의 방법을 적절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에게 자기 주도적인 성공 경험을 하려면 약봉지 정도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끼워 넣을 수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만 30일 분량을 다 하기에는 어렵고 일주일치 분량으로만 짝딱딱딱 끼워 넣으면은 본인이 한 번이라도 그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건데, 건강관리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약을 정리하는 활동하기라는 활동을 하게 되는, 그 필요한 활동을 해야만 하는 활동을 하게만 되는 그 순간을 마련할 수 있는데, 활동지원사 선생님은 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상태로 다 꽂아 놓으시는 거죠. 누군가는 꽂아 넣어야 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기회가 완전 소실돼 있는 상태다. 근데 이게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욕할 수 없죠. 활동지원사 선생님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부모님들, 많은 이제 이제 활동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봄은 진짜 전문적인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제약점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혈당 체크랑 약물 관리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오시는데 한 분이 눕는 위치랑 이분이 눕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조금씩 달라져도 이거는 당사자가 직접 정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활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분 급성 당뇨고, 그리고 약물 관리랑 혈당 체크해야 되고, 순발톱 관리도 사실 당뇨시기 때문에 더 기민하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야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제일 먼저 제가 접근한 건 환경지원 조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기능을 확실하게 활동지원사 선생님이랑 같이 논의하고요. 협력해서 논의하고,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의 주요한 포인트는 약물을 먹었다 안 먹었다가 아니라 이분이 이 건강관리를 위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썼고 이거에 있어서 본인이 성공 경험으로 느꼈냐 안 느꼈냐를 조금 바로미터를 좀 두자. 건강 실천을 조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게끔 하되
할 때 이분 주도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나씩은 할 수 있게 하자. 그게 이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자. 이 행동이 결국에는 이분에게 좋은 작업의 의미로 다가갈 것이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가까이 일상에서 지원을 한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근데 뭐 또 거시적으로 이분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친화적인 건강, 정신건강 의료진을 연결하기도 하고, 장애인 주치 병원 연결하고, 뭐 약물 복용과 관련된 약사 단체들도 연결해서 커뮤니티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게 해서 같이 약물이 무엇인가 이런 교육도 같이 받게 하고, 자조모임 단체도 연결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앞서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타임뱅크나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뭐 그것도 되게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저는 오늘은 조금 일상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 요 사례, 두 번째 사례인 분 말고 그 전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분이랑은 그래서 병원을 갈 때도 정신과 상담을 받는 병원을 갈 때도 늘 한 번 먼저 만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말씀하시게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적습니다. 그냥 적어요. 원래는 타이핑으로 쳤는데 타이핑도 이분한테는 현재 감각을 좀 느끼기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기해서 적고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던 아니면은 사인을 하든 읽고 사인을 하든 날짜를 쓰든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의 이 작업물을 만든 다음에 제가 못 갈 때는 이거를 가지고 가서 정신건강의학에 보여줘라. 여기에 주요 내용은 저희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수면이 어땠고, 그리고 자기가 밥 먹는 게 어땠고, 요즘에 일어날 때 컨디션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조금 더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현존하게 하는 작업들을 계속 인식하게 하는 게 저는 건강실천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당사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금 했고요. 결국에는 원래는 약물의 어떤 부분에선 되게 많이 의존하고, 그리고 당뇨 관리나 식습관 관리 같은 것들이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이렇게 좀 충동적으로 먹는 거는, 충동적으로 막 먹으셨다가 또 그냥 주무셨다가 막 이러면서 당 수치가 올라가기도 하고는 하는데, 그래도 요거에 대한 좀 어려움은, 필요성은 본인이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손떨림이나 무언가 있을 때 지금 조금 달라진 점은 가방에 물과 사탕을 꼭 챙겨 갖고 다닌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어떻게 하는지를 좀 대처하는 방법을 인식한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전화가 오거든요, 저한테. 뭐 요렇게 하는 것들이 그 일상 안에서 지금 실천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좀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알러지가 심해 피부 관리가 시급한 당사자입니다.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 알러지 피검사 꼭 한 번씩 해봐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비염 아니라 알러지성 비염인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혈액에 뭐 염증 수치 막 올라갔네? 막 이런 얘기 저 의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건강검진하면. 근데 요분도 미니 씨라고 제가 했어요. 미니 씨는 가끔 이유모를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는 미니 씨를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는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본인의 지원에 문제가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지원하고 싶은데 미니 씨가 화를 냈어요. 물건을 던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약간 관계 갈등으로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앞에서는 다 해요. 근데 제 앞에서는 안 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활동지원 선생님들이. 네. 이렇게 관계 갈등으로 가는데 사실 이 관계 갈등으로 갈 때 미니 씨의 키는 이거였어요. 이 알러지였는데 저는 그래서 미니 씨를 이렇게 만났을 때 스스로 말로 설명하시긴 어려운데 분명히 제 눈앞에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는 많이 긁는다. 많이 긁는다. 였어요. 많이 긁는다. 이거고, 그리고 보니 신체 관절 부위마다, 이런 팔꿈치, 뭐, 여기 뒤꿈치, 뭐, 요런 모두, 무릎 뒤에 이런 데 보면은 다 검은 거예요.
검었고, 요 목 뒤에도 보니까 검었고, 약간 딱딱하게 돼 있는 거예요. 피부가 이렇게 좀 딱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이 긁은 자리인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리고 이제 좀 저에 대입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간지러우면 짜증이 나지. 긁고 긁을수록 짜증이 나지. 이 사람이 편안할 리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어느 날 공항 봤는데 안경이 닿는 부위에, 안경을 바꿨는데 안경이 닿는 부위에 진물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건강 상태를 좀 확실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그래서 이분도 사실 건강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장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는 진짜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 그래서 보니까 알러지 수치가 높게 나왔고요. 알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고양이 털 알러지, 무슨 알러지, 무슨 알러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또 질병과 장애의 어려움을 나눠봐야겠구나. 알러지로 인해서 짜증이 나는 거지. 이 사람의 장애, 이 사람의 태도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게 고착화된 습관과 패턴이 분명히 된 건 있지만 그 이전의 거 먼저 좀 생각해보자. 앞선 사례처럼. 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분도 하고 싶은 활동이 이만큼이에요. 알러지는 사실 배달 음식 절대 시켜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데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제가 있는데 또 지원주택이고 혼자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밤 생활까지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단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요거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절망하죠, 저는. 이게 너무 안 좋은데 이 사람한테 이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해야만 하는 활동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간지러운 것도 분명 불편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샤워도 알고 보니 일주일에 한 번만 샤워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옷도 생각보다 자주 갈아입지 않고 있었고, 속옷도 생각보다 자주 갈아입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건강한 식사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외관상 봤을 때 머리랑 이런 비듬 같은 것들이 없어서 잘 씻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출근 시 정말 머리만 고양이 머리 감듯이 감았던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인 활동을 귀찮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파악했죠. 그래, 귀찮을 때는 무엇일까? 귀찮을 때는 동기가 있어야지 한다. 저희도 동기가 있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해야만 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면 당사자의 동기를 좀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동기를 조금 생각해 보니까, 동기를 봤을 때 자원으로 보면, 간지럽고 불편함 인식하고 도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했고요. 예쁘고 귀여운 캐릭터 아이템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 집에 진짜 먼지 알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형이 이만큼 쌓여 있거든요. 진짜 택배 상자 이만큼 맨날 샀던 거 또 사고 샀던 거 또 사고 하면서 엄청 많은 이제 택배 상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예쁘고 귀여운 캐릭터 아이템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직접 골라서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자원일 수 있겠다, 동기일 수 있겠다. 그리고 재정 상태가 조금 살 수 있는 재정 상태가 있다는 것도 되게 동기다, 되게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했고요. 제약점으로 봤을 때 결국 보니까 활동 단계가 많은 걸 귀찮아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서 딱 가서 먹는 것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생각하고 냉장고 문을 열고 이 안에서 뭘 꺼내고 열어서 먹고 그 다음에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단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는 스킵하더라고요. 특히 원하는 활동을 할 때는 스킵 안 해요. 막 쇼핑하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스킵 안 하시는데 근데 필요한 활동, 해야만 하는 활동을 할 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로 다 스킵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어려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됐고, 그리고 상쾌한 샤워하기, 그리고 상쾌하게 그 피부 크림 바르기 같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이 왜 없는지 알았냐면, 이분한테 제가 손을 차갑게 한 다음에, 피부 크림을 손에다가 짜서 이렇게 발라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잖아요. 열감이 있잖아요. 이 피부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을 땐 열감이 있으니까 시원하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딱 발라지니까 이게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바를 거면 난 바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 경험이 좀 너무 부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근데 돌봄 인력은, 이분도 돌봄 인력은 확보가 돼 있는데, 이 발라주거나 할 때, 이 강도랑 이런 것들에 되게 기민한데, 그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보인다라는 것도 이분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몸을 보이기까지는 분명히 제약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샤워하기, 건강한 식사하기, 해야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원하는 활동에서부터 확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해야만 하는 활동, 필요한 활동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귀찮거든요. 귀찮고 힘들고 자기가 계속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활동은 결국 이 사람은 쇼핑하는 거는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캐릭터 아이템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면 이 샤워하는 물품부터 좀 직접 고르게 하자. 요거를 쇼핑하는 거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식재료도 귀여우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프리카 식감이 안 좋아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귀여운 통에 담겨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젊은 여성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봤을 때 여기에 되게 귀여운 마이 멜로디 같은 거 있거나 아니면 짱구 있거나 막 이러면은 바로 골라서 그 안에 있는 거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료도 취향에 맞게 쇼핑을 해야겠다. 만약에 없으면 사실 스티커를 조금 붙여놔도 괜찮고 이런 것들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례 또 세 번째는 비만과 근골격계 문제로 통증을 알게 된 당사자입니다. 네, 수호 씨라고 했고요. 어릴 때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살이 급격하게 쪘고 이런 분들 진짜 많잖아요. 많고 학창 시절에 편식이 심한 자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도 먹여야 되니까 돈가스 그들이 좋아하는 거 좀 있거든요. 돈가스, 치킨, 짜장면, 뭐 탕수육 뭐 이런 거, 피자, 뭐 이런 거 햄버거예요. 그래서 근데 편식이 심하니까 이렇게 주식으로는 돈가스랑 콜라랑 음료를 주로 먹은 거예요. 근데 점점 살이 찌죠. 움직임은 줄어들죠. 그러면 또 살이 찌죠.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거고. 근데 이제 거부의 몸이 된 이제 수호 씨의 외부 활동 자꾸 줄어드는데 여기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영양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저 같은 치료사를 만나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식단 관리해야 된다. 먹는 것 좀 줄여야 된다. 약간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돌봄 제공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먹을 걸 줄이기 위해서 막 냉장고에 자물쇠를 잠그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물쇠도 달고 냉장고 그냥 아예 방 안에다 넣어놓고 그래도 또 거기서 사실 제한한다고 해도 저희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또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서 또 폭발하거든요. 뭐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으실 텐데 그래서 먹을 것을 제한하거나 움직이게 할 때마다 부력자들과 문제가 계속 빈번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 성인이 되면 더 심하게 생기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축적된 것들이 성인이 되면 힘도 세지시고 막 하니까 더 어려워지고 결국엔 이게 이제 도전적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발생이 되고 그러면은 이 음식을 줘야 되나?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 음식을 주지 않는 이게 제공이 안 되고 조금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한 패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분에게 그것 또한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막상 그 즐거움을 앞서서 저희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커피만 왜 먹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 막 믹스 커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이분에게 일생에서 즐거움은 믹스 커피 먹는 거였는데 뭐 피자 먹는 거였는데 콜라 한 모금 먹는 거였는데 그것만이 자유였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딱 그 부재한 거예요. 딱 그 정도 본능에 가까운 경험까지만.
그랬을 때, 이분한테 바로 이걸로 접근하기에는 되게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근데 일상에서 또 저는 관찰을 해야 되니까 수호 씨의 모습을 보는데, 안장다리로 걷고, 오른쪽 골반, 어느 정도 좀 걸을 때마다 오른쪽 골반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뚝 소리 날 때마다 제가 여기다가는 좀 적기가, 뭐라고 적지? 나 헷갈려가지고 잘 못 적었는데, 뚝 소리 나면, 이렇게 한 번씩 몸을 탁 털고, 또 뚝 소리 나면, 이렇게 한 번씩 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다른 데 가서 틱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운동성 틱이라고. 근데, 요거 뚝뚝 소리 날 때마다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5분도 안 걸었는데 막 땀이 막 나고, 숨 막 헉헉거리시고, 그리고 10분 이내에 오른쪽 다리를 어느 순간부터 이제 끌듯이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 아프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깨가 평소에도 이렇게 굽어져 있는 상태이고, 평소에 앉아있을 때도 골반은 완전 앞으로 이렇게 빠진 상태로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하니까, 요거 당연히 척추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배는 막 이만큼 나왔으니까 허리 숙이는 활동 할 때마다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례가 이분이었는데, 이분의 운동기능 무조건 조력자들 다 좋음이라고 해놨거든요. 운동기능. 네, 왜냐면 잘 걸으니까. 잘 걷고 잘 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생님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딱 집중해서 그러신 거지. 일상에서 보면, 수없이 진짜 잘 걸어요. 체력 좋아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우선은 이 신체 변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건강검진을 좀 근골격계를 좀 받아야겠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생기죠. 발달장애인은 이 의료 서비스 지원 중에 근골격계에 대한 지원이 수가가 별로 없어요. 신체장애인이 아닌 이곳서야. 그래서, 요거는 좀 사비를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받아보니 신체 변형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척추가 휘어 있었고, 그리고 골반도 앞으로 많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 걸음, 보행 패턴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패턴이었고,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패턴이어서,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아플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 요거는 먹으려고 제한할 때는 분명히 이거는 먹는 거에 자기의 욕구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을지언정 움직이게 할 때는 좀 아픈 고통 때문에도 짜증내는 게 있을 것이다. 이거는 질병에 의한 거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지원을 할 때는 해야만 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의 자원으로 보면 좋아하는 거, 편안한 상태는 명확하게 인식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이거를 먹었을 때 신이 나고 즐겁고, 이런 거 되게 명확하게 인식한단 말이죠. 그리고 패턴이 한번 확립되면 일상적인 루틴이 형성이 되는 게 이 사람의 되게 큰 자원이다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활동부터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통증 관리가 그냥 의학적인 개념으로만 통증 관리를 했다가 아니라 이게 편안해짐을 분명히 본인도 느낄 거고, 이때 시원함을 느끼면 저희가 거기를 가고 싶잖아요. 약간 저 세심 받는 거 되게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세심 받으면 너무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한테는 통증 관리는 마사지 받는, 그러니까 재활의 개념으로 다가가지만 이분에게 의미는 내가 조금 편안해지는 순간이라는 것들로 물리치료 의사를 조금 만나게 하면서 건강 실천에서는 통증 관리하기라는 활동을 가능하게끔, 그래서 그걸 일상생활 안에서 루틴하게 조금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대신에 여기를 갈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동 시 대신 휴식 시간을 5분에 한 번꼴로 앉을 공간들을 좀 확실하게 좀 마련하고, 그리고 물을 좀 갖고 다니고, 그래서 이분이 가는 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들을 좀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증 관리하기라는 활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거는, 사실 식습관은 지금도 원하는 거를 계속 찾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막 되게 통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분이 조금 활동을 하고 나면 허기가 지지 않겠습니까? 약간 목이 마르고 허기가 져요. 그때 약간 오이 한번,
막, 당근 한 번, 막, 요렇게 하고, 요런 것들로, 거꾸로 식사법도 같이 이제 조금 해가지고, 먼저 좀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계속 좀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를 안 드신다고 뭐라고 하진 않고, 이 식사하는 활동에 깔았다가 접었다, 깔았다 접었다 하면서 계속 좀 노출을 하는 거죠. 저희가 좀 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좀 같이 가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야만 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저는 식습관이나 건강관리 뭐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당장에 인식할 수 있는 활동부터 조금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통증 관리하기를 건강실천으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사례예요. 병원과 치과 진료를 무서워하는 당사자거든요. 최근에 소라 씨는 치아 통증으로 식사를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라 씨는 불편한 것은 알고 있으나 치과가 너무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인인 그녀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병원에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슥 가도 병원 앞에 가면은 바로 도망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병원을 간다는 거, 그리고 건강검진이 너무 필요한 상태인데 건강검진조차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 의사표현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그냥 병원 앞까지만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병원 앞까지만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가서 인사만 하고 나 볼일 볼 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 볼일 보고 그냥 좀 앉아서 기다렸다가 다시 왔다가, 요런 거를 거진 한 두세 달 한 것 같아요. 두세 달,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꼴로 그렇게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병원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가라는 당사자 보고를 알게 됐는데, 자기 병원 갈 때 한 번도 설명하고 데려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병원을 거부하니까 바닥에 이제 누워버리고 막 텐트럼 하듯이 하니까 그냥 얽혀매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병원을 왜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엎어지더라도 거기서 좀 실갱이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부모님들 너무 힘드시니까 이게 보통 강도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그냥 후루룩 갔다고 후루룩 오고 요렇게 이제 걸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 번도 자기한테 설명을 안 하고 심지어는 늘 거짓말을 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주사 절대 안 맞아. 약간 이런, 그냥 가면 주사 맞고 뭐 치료 절대 안 받아. 근데 가면 치료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분의 말로는, 이분이 근데 어렸을 때 자기 의사표현을 잘했냐 하면 사실 잘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라는 말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본인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까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이랑 결국 치과를 한 6개월 후에는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은 갔다 오자. 아프긴 할 거다. 그리고 아픈데 좀 참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아프긴 진짜 아파. 나 좀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가긴 갑시다, 소라씨. 막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병원에서도 아무리 장애인 치과고 하더라도, 다음 또 사람들도 있으니까, 대기가 있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끌어다가, 아니면 이렇게 묶어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예 이해가 되진 않진 않는데, 그래서 저는 좀 고민하게 돼요. 저는 가교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니까, 조력자니까 나는 이분이 더 이상 병원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병원이랑 친해지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미리 이분에게 계속 이야기를 조금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병원에 사진을 조금 찍어서 우리가 앉게 되는 자리, 그리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좀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소라 씨랑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정말 수다 떨듯이 이런 얘기들을 일상에서 좀 계속 노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을 저도 주사바늘 그냥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은 안 보인 상태에서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게 무섭지, 보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괜찮은 거예요. 치과 마취 주사 맞는데도
거울로 보면서 잇몸에 주사가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 안 보는 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개인의 다양성은 되게 달랐던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이렇게 묶어서 하면 더 공포스럽잖아요. 자기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 맞춤으로는 판단하지 않아야겠다. 이 사람한테는 기다리는 게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었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서 분명히 임의용에 자원으로 임의용에 관심이 많고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상황을 선호하는 게 시각적인 저는 강점이 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임의용에 관심이 많은 것도 여성이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시각적으로 잘 뚜렷하게 예쁜 것들을 캐치하는 게 이분의 강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각적인 자극이 훨씬 더 안정감을 주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주려면 의료진에게 우선 저는 조금 미리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천천히 해주시고 저 여유 시간 있을 때가 언젠가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연차를 내고 그 당사자분이 이제 직장 연차를 내게 하고 그리고 여러 번 시도하고 요번에 앞에만 조금만 해주세요. 그리고 안 아프게. 근데 의료진은 알잖아요. 사실은 이분이 참을 수 있는 정도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요거까지만 해주세요. 약간 요런 것들을 좀 의료진과 미리 얘기했어요. 미리 얘기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해 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거울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본인이 직접 일과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 치과에 전화해서 언제 갈 거다. 이렇게 좀 본인이 스스로 조금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조력자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이 사례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선 저한테 여유가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대신에 이 사람이 어떤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 사람의 상태를 확실하게 아는 건 중요하다. 그걸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선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준은 당사자의 현재에 있다. 당사자의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활동, 할 수 없는 것들, 해야만 하는 것들에 있다. 그것이 제가 좀 당사자를 만날 때 그리고 잘 조력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저도 흐트러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일상을 함께 보내니까 화도 나고요. 근데 그럴 때 좀 저를 좀 붙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함께 한다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지금 너무 필요하지만 안 되는 거에 집중하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 서로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건 무리한 목표이고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개별 맞춤 지원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게 오히려 조력자 중심의 지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작은 유지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 옹호를 느껴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정 관리를 하다가 저도 좀 놓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당사자분들이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지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당사자분들 중에서도 왜 안 좋은지 물어봐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옆에 와서 그냥 같이 있어 주시는 때도 있거든요.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저는 그냥 그때 우리가 그냥 같이 이거 일하는구나. 내 건강 실천에 관련된 내 업무를 이들과 같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들 덕분에 저도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상호 옹호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를 느껴지면서 되게 협력적이고 수평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한 번을 가더라도 병원을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거부를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버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봤을 때는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일 수 있다. 물어보는 게 다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강 실천은 알아차림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발견해야 되는데, 제가 조력자로서 이 당사자의 건강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한 번이라도 본다는 거, 그 알아차림부터 시작이니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조력자는, 이라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갈등은 늘 있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면은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되게 수평적인 관계도 안 되고 협력적인 관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은 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긴 호흡으로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사실 지원주택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진으로 많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좋습니다. 저 순간에는 되게 좋고요. 근데 저 순간까지 가기에 우리는 많은 갈등들도 있고, 아주 고군분투하죠. 서로 고군분투합니다. 서로 고군분투하고요. 이렇게, 결국의 종래에는 건강실천 일상에서 지원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속감을 좀 가지면서 존재함을 느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어떤 사람은 진짜 시민운동하는 활동을 하면서부터 역으로 내가 건강해져야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 자체를 지키는 그것만으로도 시민사회에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 존재성을 분명히 느끼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들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며 마지막에 제가 이걸 꼭 넣는데요. 활동하고, 그리고 활동하면서 자기 존재를 또 확인하고요. 여기서 실패할 때도 확인하죠. 그리고 성공할 때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적응하는 기술을 좀 쌓아가기도 하고요.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존재도 바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 소속되고 그 소속감으로 또 다시 한번 나를 존재하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작업으로서 좀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동안 온라인에도 이제 너무 감명 깊었던지 여러 가지 질문이 의견들 있어요. 한번 네,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질문, 소감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위부터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예, 제일 잘 들립니다. 저희 아빠도 초고도 비만이어서 10kg 다이어트 했어요. 아직 20kg 더 빼야 돼요. 저희 아빠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 저희 아들도 주사 맞을 때 쳐다봐서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리니 이해가 됩니다. 모든 사례 접근 방법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 가기 조력자의 사례 인상 깊었습니다. 알아차림, 기다림, 중요, 명식 강간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 그런 건데요. 내용도 2주에 한 번 당일 주치 맞는다고 하셔서 의료 접근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뇨병 진단이나 알레르기 치료가 안 되는 것이 놀라웠어요. 장애인 주치의는 어떤 전공 선생님이실까요? 2주에 한 번 아니고요. 2달에 한 번입니다. 2달에 한 번 장애인 주치의를 만나고요. 의료 접근도가 좋아도 결국에는 일상에서 식습관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분이 혼자 사시고 그리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에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주 만나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초반에 저희가 급성 당뇨 진단 받았을 때 2주에 한 번꼴로 좀 병원에 내원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내원해서 적합한 당뇨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침에만 먹어도 괜찮을지 그러면서 이제 공복 혈당이랑 식사 후 혈당이랑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긴밀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고 지금은 조금씩 좀 완화하기 위해서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에 조금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분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십니다. 네. 저를 피해 다닌다는 거는 좀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느리게 천천히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레르기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이분한테도 사실 이분도 가족이 없으시고요. 같이 이렇게 24시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성인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좀 치료할 때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거를 아주 인텐시브하게 2주 정도를 드셨는데, 이분 또 간 수치가 또 올라가는 바람에 좀 여러 가지의 좀 복합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장애인 주치 선생님은 가정의학과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귀에 쏙 들어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낭낭하고 낭낭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드시면서 뭐 소감 같은 거 있으면 우리 한번 질문도 좋고 나눠볼까요? 네, 확실히 발달장애인들은 전문가를 좋아한다는 거. 네. 저희도 병원에, 그러니까 어디 아픈 거 그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께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과 친하게 지내는 훈련을 했고, 그러니까 어릴 때 그 했던 상황들이 오늘 말씀 속에 막 떠오르고,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학교에서의 문제도 학교에서 전문가는 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또 선생님하고 또 많이 굉장히 협업하는 거. 그래서 그 다양한 주변의 모든 재원을 같이 협력해서 하지 않고는 당사자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또 이 지점에서 그게 부모님이 다 하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얼마 전 아니군요. 어제군요. 저도 시공간이 좀 헷갈려요. 어제 이제 응급실을 갔다 오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희 지원주택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경기가 좀 있어서 응급실을 좀 급히 갔다 오고, 이제 응급실에서 이분을 이제 검사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응급실에는 다 많은 가족들이 이제 환자를 데리고 와서 진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가족은 아무래도 이미 가족이라는 역할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앞서고 기다림도 힘들고 그 1분의 기다림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가족이 아닌 조력자잖아요. 그렇다고 이들을 안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고 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느린 템포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에 부모님이 알아차리는 거는 못 알아차릴 수 있어도 해결하는 그 속도에 있어서 오는 종착 지점은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돌봄에 있어서 부모님한테 가중되면 안 된다. 그리고 건강은 부모님들이 늘 이제 성인 발달 장애인들의 자리를 생각할 때 건강이라는 키워드 늘 고민하신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공백 메워줄 사회 서비스는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의사들이 방문 진료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걸로는 진짜 분명히 부족하고요. 일상에서도 지원하는 의료보건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문으로 오시는 의료인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적으로 계속 이렇게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당사자 중심으로 일상에서도 지원하는 것들은 계속 지원하는 이런 유기적인 형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도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 사례 관리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있기는 한데 이게 좀 유명무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공백을 어떻게 하면 좀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고민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해야만 하는 활동을 두고 참 어떻게 할까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그냥 쭉 관찰하고 어떤 가능하게 하는 그 찰나가 있다. 뭐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거는 한 번에 이제 또 해답을 얻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긴 시간 동안 교류하면서 그걸 딱 캐치해냈을 때 거기서 뭐 어떤 건강 실천할 수 있는 시작점 될 수 있겠다. 네. 너무 그 찰나란 말 자체가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진료 보러 갈 때 그동안의 식습관이든 수면이든 불편했던 것들을 적고 그것을 대리해서 하지 않고 최대한 그래도
그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해서 내가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그런 것을 이 문서 하나에도 이렇게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새로웠어요. 점 하나를 찍든 아니 사인을 하든 이거 같이 읽었다, 같이 얘기했다 서로 이러고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게 누적될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그게 누적돼요. 맞아요. 라포로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 병원을 조금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역사회 안에서 병원을 또 선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또 계실 텐데, 저는 제 기준은 당사자분이랑 같이 가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사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당사자를 쳐다보지 않고 저를 쳐다보고 하시면, 우선은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쳐다보면서 저는 어차피 조력자로서 옆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라고 앞서서 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설명들을 이렇게 하면 저는 적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당사자분하고 계속 소통하신다? 그러면 우선 여기는 가봐야겠다. 저 이런 생각합니다. 눈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맞춰주신다? 그러면은, 그 기능을 막론하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사당입니다. 이거 잘라주실 거죠? 동영상 올릴 때? 근데 되게 중요한 의료인한테도 네. 이거 기다려 들어야겠다는 그 메시지로 느껴지는데요. 네. 한 번은 이렇게 쳐다보는 것과 쳐다보지 않는 것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눈 마주치면. 저도 아까 말씀하신 찰나 처음 와닿았고, 눈에 보이는 행동이랑 신체 상태를 관찰해서 그 사람의 그 현재 행동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내시고 연결해 주시는 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중요한 실력이겠구나. 이제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일상의 균형을 파악한다 했을 때, 그 화면에서 필요 활동, 그 다음에 원하는 활동, 그 다음에 해야 하는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줄어가는 활동, 네 가지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화면에서 줄어가는 활동은 어떤 설명이 좀 하셨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고요. 이제 연이어서 질문은, 사실 선생님 같은 분이 경험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생각의 흐름. 아까처럼, 그냥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행동, 신체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흐름. 그런 흐름을 이렇게 좀 적어서 마치 교과서처럼 이렇게 좀 퍼져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사실 저희 이제 장애인들은 굉장히 작은 대화에서 영향을 좀 크게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희는 잃어버리는 시간이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강사 선생님 같은 분이 좀 많아지려면 이게 그런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좋을까 저 그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오늘 대본이 좀 교과서 대본처럼 대화 대본처럼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할 질문은 선생님을 아까 이제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공감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만 만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당사자들에서 그 긴 호흡을 최대한 어느 정도 시간까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체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질문이 아까 이제 두 개로 나왔는데요. 우선은 여기 줄여가는 활동에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활동인데, 흡연. 진짜 내 건강과 심리 건강, 뭐 정신 건강, 신체 건강, 뭐 이런 모든 상태에 있어서 건강하지 않은 것도 작업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줄여가야 되는 활동도 구분해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는 활동 자체가 어떨 때는 안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다른 걸로 사실 줄여간다라고 써놨지만 전환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개념으로 좀 저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 연구가 돼 있는 작업치료 쪽에서 연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관찰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학문에서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업치료는 작업으로 평가하고,
작업으로 만나고 작업으로 존재한다? 뭐 이런 철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당사자가, 그러니까 발달장애뿐만 아니에요. 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활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 그 안에는 사실 행동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론들이 같이 이론적 배경들이 녹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행동을 한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연습을 사실 좀 오래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경민 교수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은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대학생 때부터 그런 것들을 했고요. 전 대학교 때 공부 안 했지만, 현장 나와서 시작했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를 계속 기술하고요. 그것을 어떠한 기술로, 무슨 프로세스 스킬, 뭐, 그러니까 처리 기술, 운동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이런 식으로 기술을 또 세분화해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하는 거를 그 기술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로 분석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의 더 근간이 되는 사람 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클라이언트 센터드, 칼 로저스의 클라이언트 센터드가 되게 크게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니까 판단하지 않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 보여주는 거 있는 그대로, 그리고 거기서 가능하게끔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다. 그게 사람 중심의 목표 설정이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작업 치료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저희 이거 중에 이제 뭐 작업 과학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알면 진짜 제 인생이 이루어졌어요. 이로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면 저희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돌아봐야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근데 저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어느 순간 부모님 중에서 사실 기여하고자 하시는 당사자분들 중에서도 기여하고자 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본인의 경험을 늘 돌아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되 이 사람들한테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잘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말들을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고 싶으면 다 해. 자기 지금 하고 싶을 때 다 해. 뭐 이런 얘기들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작업 치료사만 하는 거다라고 것도 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좀 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과정도 필요하지만 각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긴 호흡, 이게, 대도권 안으로 돈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제적 가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물리적 구조가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지원주택, 제가 일하고 있는 지원주택이, 그 주택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수로, 뭐 몇백 미터에는 누가 살고, 이렇게 몇백 미터에는 누가 살고 하면은, 저희 사무실이 그 호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근데 저희 사무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이 진짜 방 한 칸에 옹기종기 붙어 있고요. 거실이 있어요. 근데 그 거실은 아지트라 그래서 거기 그냥 진짜 커뮤니티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신 저희가 당사자 집에는 좀 허락을 받고 들어가거나 해야겠죠? 그렇게 조금 교류하는 시간이 일상 중에 그냥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고요. 그냥 9 to 6 합니다. 그래도 9 to 6. 네, 9 to 6 하는데 그 6 이후의 시간은 저도 제가 여기 당사자,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다고 보면 보편적이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좀 재밌거든요.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재밌고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노는 것보다 좀 재밌는 지점이 있어서 그렇게 또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병원을 가거나 뭐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는 그런 일들은 거의 9 to 6에서 끝납니다. 네. 약간 긴 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이 선생님을 어느 정도 그렇죠. 오래 만나는 하루가 아니라. 아니라 오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 몇 개월, 네. 1년, 그건 제가 지금 지원주택에서 만나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사는 내내,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만나는 그래요? 거죠. 네. 네, 그렇게 더 만나고. 길게 해요. 네. 와, 진짜. 그리고 사실 치료실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치료사 선생님들 중에 치료실에서 만났던 어린 친구들 중에 성인이 돼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건 또 병원이 아니어서 또 가능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길게 만난 분들이 있죠. 일상 속 건강 실천. 그러니까 일상을 만나고 교류하는 시간들이 잠깐 그 짧은 게 아니라 그 생활을 같이 네, 오랫동안 하는 그냥 생활을 같이 지원주택 업무. 네,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도 좀 제가 지키고자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게 나는 필요하고, 내가 때로는 사실 사회복지 선생님이랑 싸우기도 하거든요. 이 갈등이 있죠. 근데 저 이 갈등 너무 좋거든요. 다행히 저랑 같이 일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갈등 좋아하세요.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보는 관점과 저희가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고, 뭘 우선순위로 먼저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과정도 되게 다학제로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장애인들 중에서 특정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분들 중에 이제 그 재정적인 문제 그런 네네. 것들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상담이 필요한데 그 상담가를 만나는데 그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는 3개월로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개월이 끝나면 또 선생님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납부가 형성되는데 또 바뀌면 또 어려움이 생기고 상처가 크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가는 전문가가 있어주면 좋은데 그 기노업이 어떤 제도권에서는 잘 안 돼서 장애인한테 상처가 되는 경우가 그래요. 그럼요, 맞아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이제 궁금하고 진짜 필요한데 그래서 우선 제가 일하는 그 지원주택, 지금 지원주택 자체 서비스에서 사실 의료보건인을 고용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전에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고요, 잠깐. 그러면서 처음으로, 건강 파트는 거의 이게 사회복지 시스템에 있는 거라서 사회 서비스여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거진 다 코디네이터로 사례 관리를 하신다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여기 같이 일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건강 파트는 전문가가 와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일하는 곳은 뭐 사회복지사 1명, 코디네이터 1명이 사례를 3명, 4명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각자 영역이 이렇게 있어서 다 만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일은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9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이 9명의 사람들이 만약에 3명의 사람을 1명의 사람을 관리하면 이 당사자분은 싫어도 싫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거든요.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순간들이 와요. 근데 저희 지금 코디네이터, 다영역의 코디네이터 여러 명이잖아요. 저를 거부할 때는 제가 이 약봉치를 다른 선생님한테 슬쩍 밀어놓으면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혈당 체크 한 번만 해주고 오세요. 약간 이런 거 서로 부탁하거든요. 저는 당사자분들도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는 지금 여기 하나예요. 여기 하나하고 이제 구로에 하나 지원주택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도권 안에서 좀 만들어 가려고 제가 이런 기회가 생기면 계속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좀 이유죠. 제도권 안에 의료보건인과 사회복지 인력이 같이 좀 일을 하는 현장이 좀 계속 보여지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은 좀 이런 것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소감 나눠주실 분, 질문을 하실 분 계신가요? 소감은 아까 또 많이 들었죠. 네,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해주시고요. 이제 9시가 거의 다 돼갑니다. 네. 아까 이창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해야 되는 활동, 하고자 하는 활동, 그다음에 기대되는 활동, 요거 구성을 보면 이거를 딱 한 종이 안에
이세 축을 놓고 보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객관화라고 할까?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업을 발달 장애인 그 당사자하고 그 표를 같이 그리면서 하면 그 이해폭도 높고 전체를 나를 같이 조망을 같이 하는 과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방문진료나 또 장애인 주치하면서 그렇게 안 해본 것 같아요. 딱 그 표 하나를 만들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실천 계획을 짜보는 건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고 그런 어떤 사례, 아까 사례 한 네다섯 가지 나왔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워크북 같은 걸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 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저녁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